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스피노자의 또 정치학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는 건데요. 스피노자는 책을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연구하기 참 좋습니다.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은 80권이 넘어요. 이 전집이. 근데 스피노자는 라틴어적인 4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4권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 스피노자 제일 대표작은 에티카, 또 율리아라는 책이 있지만, 또 초기에 쓴 이제 짧은 책 중에 이제 소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발견이 된 책인데, 그리고 또 스피노자가 쓴 책 중에 제일 두꺼운 책이 신학정치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제 쓰다가 완성을 못하고 스피노자가 주었는데 정치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율리학은 이게 무려 이제 한 15년 동안 스피노자가 이제 쓴 책이죠. 근데 이걸 출판을 못했어요. 왜 출판을 못했는지 제가 바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정치론은 1665년, 6년부터 70년까지 5년 정도 쓴 책이고, 정치론은 스피노자가 1676년에 쓰다가 스피노자가 1677년에 사망을 하거든요. 한 1년 반 그 정도 쓰다가 이제 마무리를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피노자 책 중에 율리학이라는 책도 굉장히 잘 알려져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만, 이 신학정치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스피노자가 쓴 책 중에 제일 두껍거든요. 율리학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이 신학정치론을 저자 이름 없이 익명으로 냅니다. 익명으로 내고 또 출판사도 유령 출판사 이름으로 책을 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원래 네덜란드 출판사에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그 출판사 이름을 안 쓰고 독일에 있는 가짜 유령 출판사 이름을 붙여놓고 이걸 출판합니다. 그러니까 저자 이름도 안 쓰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알면 이 책 내용이 너무 세서 이거 냈다가는 4명이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익명으로 이 책을 냈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 신학정치론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제목이 붙었냐면, 이게 1장에서 20장까지 돼 있는데 1장에서 15장까지는 이게 이제 신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6장에서 20장까지도 정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 원래는 신학, 정치학, 논고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장에서 15장까지 스피노자가 신학을 다루는데, 이 신학의 내용이 뭐냐면요, 스피노자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고 스피노자는 어려서부터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청년기까지. 그래서 이 스피노자가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은 전통적인 유대인 교육이고요. 근데 유대인 교육은 아시다시피 그게 성경, 토라 이런 거 중심의 이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라피드의 문헌을 읽는 교육인데,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는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로 성경,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피노자가 워낙 사람이 똑똑하다 보니까 이 스피노자를 가르치던 스승들이 스피노자에 대한 이 기대가 엄청 컸던 거예요. 얘는 진짜 크면은 진짜 위대한 랍비가 될 거다.
아주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에서 그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네덜란드에는 그런 관용어가 있대요. 스피노자처럼 똑똑한 이런 관용어가 있답니다. 근데 이 스피노자가 이렇게 한 몸의 기대를 갖고 자랐는데 이게 나쁜 물에 빠진 겁니다. 스승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교 교리를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판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교리가 이 신의 창조론하고 영혼 불멸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거를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판을 하고 가는 겁니다. 스피노자가 비판하고 다닌 이유가 이 나이가 이제 들고 스피노자 아버지가 무역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무역상을 스피노자가 물려받습니다. 그 동생하고 같이. 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 좁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바깥 세상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알던 거하고 세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똑똑하다 보니까는 이 바깥 세상의 뭐 학문이라든가 그 예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봤더니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첨단 철학자로서 아주 대단한 그 명성을 펼치고 있던 겁니다. 스피노자가 그 새로운 바깥의 스승을 통해서 이 새로운 학문에 접하면서 전통적인 유대인 교육이라든가 유대교 교리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1656년에 스피노자가 24세 때 유대교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근데 이 쫓겨나서 스피노자가 한동안 유대교를 잊고 살다가 또 이 성경 관련된 걸 잊고 살다가 자기는 그냥 철학 공부에 전념을 했는데 근데 어느 시점부터 스피노자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무신론자다. 보시면 알겠지만 에게알리베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신조어냐면요. 이런 단어가 불어에는 존재하지 않죠. 에게알리베테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이 에게알리테 하면 이게 평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퀄리티죠. 이제 리베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자유. 그러니까 이 발리바르는 이 두 단어를 결합해서 에게알리베테라는 그 단어를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쓰겠죠. equal liberty라고 이제 이렇게 쓰겠죠. 이게 발리바르가 이제 이 에게알리베테라는 평등 자유명제 라 프로포지시옹 에게알리베테라는 그 제목으로 1989년에 이 글을 발표하고 또 2010년에는 이 제목을 단 책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뭐 독일어로도 번역이 되고 영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2014년에 나온 그 영어판 제목이 바로 이제 이 Equal Liber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책은 이제 그 주역함프 출판사에서 2013년에 나왔고 제가 번역한 책은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이 책을 번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에게알리베테 왜 그러면은 이 에게알리베테나 리베테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않고 에게알리베테 또는 이퀄 리버티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평등하고 자유라는 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이게 발리바르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평등 없이 자유 없고 자유 없이 평등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은 불평등이 심화되기 마련이고 또 평등만 강조하다 보면은 자유의 문제가 이게 외면 십장이라는 평등과 자유가 긴밀하게 결합된 것이야말로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리바르의 얘기는 그 프랑스 혁명만이 아니라 또 프랑스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정체의 토대에는 바로 이 평등 자유, 이 이념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갈리바르가 이해하는 민주주의의 공기적 기원의 첫 번째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그 출발점에서만 공기를 통해서 이룩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핵심에는 항상 어떤 공기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밑줄친 보시면요, 그 밑줄친 부분이 거기 이제 두 번째 문단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최근 여러 전작에서는 어떤 정치체의 토대는 시민 불복종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곧 이러저러한 정부의 정책이 헌정의 정신을 위반하고 그것을 위태롭게 할 때 헌정 자체의 이름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행위는 정치체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헌정의 토대에 입각하여 헌정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성을 개조하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서 이런 걸 몇 차례 경험을 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2004년에 있었던 탄핵 반대 시위 집회, 그게 바로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또 2008년에 있었던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도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례일 겁니다. 갈리바르는 이거는 그 불법적인 시위나 집회 이런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체의 토대에 있는 활동이다. 어떤 정부나 정권이 또 어떤 정부의 정책이 헌정의 정신을 위반하거나 그걸 위태롭게 할 때 헌정 자체의 이름으로 바로잡으려는 활동이 바로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시도가 오류나 과오 또는 무책임한 방종으로 또 판명될 수도 있겠죠. 그런 위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시민 불복종의 주체들은 이러한 위험의 책임을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갈리바르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통치자들의 부당한 정책이나 그릇된 실정법에 저항하려는 자세야말로 능동적 시민성의 핵심을 이루며 헌정의 토대를 이룬다고 합니다. 따라서 갈리바르에게 시민 불복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기는 단지 근대 정치체의 기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정치체의 기초 자체를 이룹니다. 주 11번 보시면요. 근데 갈리바르가 이 공기라는 말을 상당히 넓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공기라는 것은 뭐 무장 공기 이런 것만이 아니라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대규모 시위일 수도 있고 뭐 고전적인 혁명적 공기일 수도 있지만 시민 불복종 운동이나 뭐 청원 운동 이런 것도 역시 넓은 의미의 공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최장직 교수나 갈리바르나 다 민주주의는 공기적 기원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대의민주주의의 중요성이라는 건데 이거 좀 쉬었다가 막스주의도 이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수록 국가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 없는 사회가 바로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발리바르가 볼 때 막스주의하고 자유지상주의 모두 무정부주의를 이제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냐면은 인간의 자율성과 국가의 권위 사이에는 기란관계 또는 모순관계, 대립관계가 존재한다는 본래의 무정부주의적 관점이다. 아니면 자본주의를 비롯한 계급사회에서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일 뿐이며 비계급사회에서 국가는 소멸될 것이라고 보는 막스주의적 관점이든 간에 이론적 무정부주의는 민주주의 내지 진정한 정치와 국가적인 정치 사이에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면 그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방해물이 되고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이 되지 민주주의를 촉진하거나 확장하는 장치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민주주의는 더 충실해지고 더 튼튼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발리바르가 이제 그 반론을 하는 게 뭐냐면 근데 이게 역사적인 경험하고는 이게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발리바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 13번에 이제 나온 그 인용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부재는 사회의 생산력이나 창조적 능력의 해방을 가져오기는커녕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성의 일반적 위기를 낳을 뿐이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정체성과 개인성의 권위주의적이거나 독재적인 재구성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1989년에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해체가 되고 1990년대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지역적인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도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유럽 특히 이제 유고슬라비아 내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국지적인 내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국제 인권 단체에서 이렇게 통계를 낸 걸 보면 1980년대 말 90년대부터 2007년까지인가요? 한 15년, 20년 사이에 이 분쟁에서 사망한 사람이 수천만 명입니다. 분쟁에서 사망한 사람이 수천만 명인데, 근데 그 사망자들 중에 한 70~80%가 누구냐면 여자하고 아이들. 근데 분쟁이 되게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요, 이 국가가 해체될 때 일어납니다. 그 정부 무정부 상태에서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국가의 정치 권력 또 정치 질서가 무너지고 그 내전이 일어납니다. 또는 그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에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그런 거잖아요. 그 유고슬라비아가 예전에 공산권에 속해 있을 때는 그 티토 대통령이 유고슬라비아가 굉장히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리고 그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이 믿는 종교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정교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믿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티토 대통령 시절에는 그 여러 민족 사람들이 그냥 어울려 살았습니다.
또 종교 다른 사람들끼리도 그냥 어울려 살았어요. 근데 이게 해체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민족을 중심으로 또 종교를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모인 거죠. 근데 어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유고 해체되고 세르비아가 있고 뭐 유고 지도가 이제 이렇게 된다. 여기 이제 세르비아가 있고 여기에 이제 크로아티아가 있고 뭐 여기에 이제 보스니아가 있고 오늘 동유럽사 전공하신 선생님이 여기 지난 3강까지 나오셨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동유럽사 전공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훨씬 정확한데 여기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또 뭐 뭐죠? 슬로베니아 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크로아티아를 보면요, 여기는 되게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이제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보스니아 사람들이 또 상당 많아요. 반면에 보스니아에는 또 대부분이 보스니아 사람들인데 또 여기 보면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르비아에는 대부분이 세르비아 사람들인데 또 여기 보면 또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근데 이게 경계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근데 여기에 몇십 년 살던 사람들이 크로아티아 나라가 생겼으니까 이리 갈 수 없잖아요. 계속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민족 중심으로 또 종교 중심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보다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자기 민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십만 명씩 이제 살해당하고 이런 니네 왜 우리 민족 죽여? 그러면서 여기 침공하면 또 여기 있던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 또 대량 학살하니까 또 여기 침공하고 이렇게 이제 수십만 명이 이제 학살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발리바르 이게 역사를 경험하고 안 맞다는 어떤 국가의 어떤 질서, 국가의 이 제도 이게 사라지면 사람들의 자율성이나 자유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 증가하고 이 무질서가 이게 증가하게 된다는. 그리고 결국 저게 어떻게 규착이 되냐면 훨씬 더 이전보다 더 독재적이거나 더 권위주의적인 새로운 정치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그러니까 이론적 무정부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순진한 생각이라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 4쪽에 가시면요. 하지만 발리바르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은 파시즘과의 대결에서 무력할 뿐만 아니라 대중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국면적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특히 권력을 가장 덜 갖고 권력이 가장 부족하고 또 권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개인들은 국가를 두려워하지만 국가의 소멸이나 해체는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주의 전통과 막스주의 전통이 결코 깨닫지 못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톡톡히 대가를 치러왔다. 그래서 발리바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국가가 반드시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하지만 정의상 비국가는 민주화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결국 그 베이제라는 것은 그 민주주의의 굉장히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룬다는. 그다음에 네 번째 공통점이 그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흔히 정치가들이 그러잖아요. 대화 타협, 갈등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대화 타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없어져야 되고 줄어야 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갈등이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이 최장기 교수나 바리바르나 둘 다 공통적으로 이걸 주장하고 또 이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다 미국의 철학자인 이제 엘버트 허쉬먼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갈등의 중요성을 이끌어온다는 점입니다. 엘버트 허쉬먼은 뭐 이 국내에 많이 이렇게 알려진 그 철학자는 아닌데요. 번역은 그래도 몇 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이해관계라든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또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하는 게 국내에 이제 소개된 책인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일단 사회적 시민권이 약화가 되고, 그러니까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쌓아온 어떤 기존의 이제 성과, 여기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그걸 약화시키잖아요. 또 신자유주의가 이 어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9세기로 그 부의 분배 질서를 되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와 이 빈부격차라는 게 거의 19세기 말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바리바르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마치 신자유주의가 모든 문제의 그 뿌리이냐 이렇게 간주하게 되면 그 근대 민주주의 자체가 지닌 어떤 내적인 한계, 문제점은 간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권, 이퀄, 국적, 등식 이것이 이제 표현하듯이 근대 민주주의가 왜 대제 민주주의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지 그 내적인 메커니즘의 한계를 우리가 또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더 있었으면 로장 발롱이라는 사람의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새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영어라면은 카운터 데모크라시. 이 사람이 이제 책 제목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저 사람은 카운터 데모크라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대항민주주의 정도가 되겠죠. 기존의 그 약화된 또 위기에 빠진 이 민주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대항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했을 텐데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주주의라는 책을 비롯해서 로장 발롱 책이 지금 몇 번인지 번역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번역이 되면 읽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로장 발롱 책은 다른 철학자들 책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자료,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 문장도 상당히 아주 간명하게 적었습니다. 번역이 돼서 나오면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또 다른 희망을 갖고 사시는지, 지금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시는지. 그럼요. 너무 절망적이죠. 너무 문제만 많이 얘기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로장발롱이 아까 이제 그 빈부격차의 그 통계 수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살고 있고 또 그 전에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좀 후퇴하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그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크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힘내십시오. 또 다른 4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우리 임경